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루에 두 강좌씩 저희 고양IMC가 그 청년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는 그 평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부대학교와 경기도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이 수업은 청년들과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평화 담론 가운데 속에서 또 이렇게 특히나 영세 중립화 방안에 관해서 이렇게 그동안 4강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에서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겠지만 지경학적 관점에서의 그 한반도에 대한 국제 질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 중부대학교 그 홍선희 교수님 모시고 90분 동안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말씀 주시는 내용은 그 같이 그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공유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홍선희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제 그 1시간 반 정도 가량 이제 강의 아닌 강의를 갖다가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 정치라든가 아니면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안보, 국방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주제라서 사실 이 1시간 반가량 이 시간 동안에 이 주제를 갖다가 얼마만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갖다 조금 포커싱을 해가지고 좀 그 분야를 일단 축소시켰어요. 주로 이제 그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통상적인 관점으로 조금 그 분야를 갖다가 축소시켜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그렇게 썩 재밌는 강의는 아니에요. 좀 다소 주제가 굉장히 딱딱하죠. 딱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간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개념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거나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단어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그냥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 다 공유 다 하고 있죠? 공유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경학적 국제질서의 변화와 청년의 미래라고 하는데, 사실 청년의 미래는 여기서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사실. 그 지경학적인 국제질서 이 자체만으로도 다루기 어려운데 이 청년의 미래까지 본다? 와, 이거는 정말 사실 제 범위를 갖다가 좀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슈라든가 토픽 정도는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강의를 갖다가 그 시작하는 기 전에 먼저 확 넘어갔네요. 보시죠. 목차를 좀 보면요. 목차를 보면은 이게 사실 목차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차가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목차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사실 목차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그냥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제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정 맥락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거나 찾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목차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목차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정학에 대한 그러한 또 지경학에 대한 그런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경학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지정학, 지경학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말이 어떻게 보면 생소해요. 근데 지정학은 좀 들어봤어요.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지정학적인 뭐 정치적인 뭐 의미라든가 함유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정학이라는 얘기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지경학이란 말은 또 생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볼 때는 지정학 밑에 지정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지경학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단어를 사용해 왔었죠. 그래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오폴리틱스예요. 지오폴리틱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죠. 그에 반해서 지경학 같은 경우에는 지오 이코노믹스라고 해가지고 경제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 지리적인 부분과 경제학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경학이고, 이러한 지리적인 부분과 경제학이 결합되어서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간의 이 지경을 갖다가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대가 변하게 되고 외교 환경이라든가 국제 환경이라든가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변하게 됨에 따라서 지정학적인 요소들보다는 지경학적인 요소들이 좀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리가 국가 이익과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정학을 논할 때는요, 지정학을 논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갖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좋으냐, 지정학적으로 나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정학적으로 좋으려면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에요, 길.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리소스라고 얘기하는 자원이에요. 얼마만큼 길을 잘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그 길이라든가 아니면 자원 같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 자연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자기가 위치한 위치가 좋은 것으로 인해서 좀 더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어떤 나라는 자기 국가 처한 위치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소국에 머물러 있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우리 역사 이래 최초의 제국이잖아요. 역사 이래 최초의 제국인데 이 제국이 확보한 것이 바로 길이란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패권을 갖다가 꿈꾸는 그러한 국가들은 모두 다 이 길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산맥이라든가 아니면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외세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막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일정한 국가를 갖다 존속시키기에 좀 유리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외부로 바깥으로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더 좋은 나라일까요? 김정환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김정환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미국하고 중국 네,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이요. 왜요? 이렇게 여러 나라와 많이 접해 있어서 미국은 위에 캐나다가 있긴 하지만 캐나다와 남미가 있긴 하구나. 근데 왠지 미국은 약간 섬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바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많아서 그런지. 근데 중국은 좀 뭔가 이렇게 대륙으로 여러 나라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더 유리한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곳에 혼자 외딴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해상로가. 항공로도 마찬가지고. 막 힘이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때요? 티베트권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게 다 걸리적거려요. 그럼 바다는 어떤가? 육지는 그렇다고 바다는 어떤가? 바다도 어때요? 우리가 흔히 남중국해라고 얘기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해도 다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이 바다로 대양으로 나가는 것들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길을 갖다 확보하기에는 사실 중국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현대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길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을 갖다 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랜드벨트라고 얘기하는 일대와 그리고 씨로드라고 얘기하는 일로, 이 육로와 그리고 바닷길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139개국의 국가들과 협력을 맺고 32개의 국제기구와 협력을 맺으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쏟아붓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대1로를 갖다가 취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중국의 어떠한 그런 불리한 여건들을 갖다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원 부분인데 자원 부분은 여기서 조금 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뺀다기보다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루트라고 하는 길과 그리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직영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영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냉전이 끝나게 되면서 그래요. 냉전이 끝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물결치게 되면서 냉전이 끝나게 되면서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등한시하게 돼요. 국가들이. 왜? 더 이상 적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위험한 적이 사라져버리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안보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갖다가 좀 더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국가들의 관심사항이 안보에서 경제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이 지경학이라고 하는 부분, 경제학이라는 부분이 또다시 어떻게 되면 바로 사람들 부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사실 더 지경학적인 부분들이 더 등장이 된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소련이 해체되어지게 됨에 따라서 적은 사라졌지만은 이제는 잠재적인 적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먼저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안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으로 침략을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많은 국가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와 그리고 다시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지게 돼요. 이 경제와 안보가 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제 안보의 이유로 인해서 이 지경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 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보시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경학이 주목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갖다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990년대 초에 먼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어지게 됩니다. 해체되어지게 되면서 드디어 냉전이 종식이 되어지게 되죠. 탈냉전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탈냉전의 시대에 들어가니까 이데올로기 경쟁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뭐냐면은 이 이데올로기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갖다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소련이 붕괴되어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공산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주의 국가의 일원이었던 굉장히 후진적이고 못 살았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경제를 일으켜보겠다고 2000년도에 WTO에 가입하겠다라고 이제 도전장을 내밀게 되고 이 미국이 좀 중국을 딱 과소평가했죠. 미국이 WTO를 갖다가 가입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WTO에 가입이 되어지면서 바야흐로 중국은 이중 체제를 갖다가 이중 시스템을 갖다가 국가에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정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면서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도의 성장이 한 20여 년을 갖다가 가는 동안에 20년을 가는 동안에 미국의 경쟁자를 부생을 하게 돼요. 즉 소련이 붕괴하면서 양극 체제에서 단극 체제로서 그 누구도 거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갖다가 구가하던 미국이 드디어 또다시 소련을 대체할 정도의 그러한 경쟁자로서 중국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가 기업들은 그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서구의 기업들은 별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대항할 수 있고 패권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무너지는 계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2008년도에 있었던 세계 금융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했죠.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이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는 이제 국가들이 덜컥 겁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경제가 장난이 아니네. 이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쭈르륵 도산을 하면서 기업이 도산하면서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위험하게 되네. 이제는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갖다가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주의가 대두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다 필요 없어.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를 갖다가 분리시키거나 또는 경제는 안보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인식들이 바뀌게 됩니다. 경제와 안보가 거의 동일시되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즉, 안보와 경제라고 하는 관계 설정이 전통적인 그러한 상하 관계에서 점점 수평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주의가 점점 진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일대 또다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020년의 그 팬데믹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존과는 또 다른 그러한 그 상황을 갖다가 위기를 갖다 국가들 맞이합니다. 강제로 봉쇄당하는, 국가 고립되어지고 봉쇄당하는 걸 갖다 처음으로 겪어보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토록 서로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웠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1990년대 이후로 세계화가 진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국가 간의 인위적인 장벽들이 낮아짐에 따라서 매우 편리하게 자원과 인력들이 이동되어졌던 것이 이 2020년대 꽉 막히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국가 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표출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또다시 국가주의는 훨씬 더 강하게 공고하게 굳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그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어가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고 트럼프가 드디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가주의를 갖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국가주의를 갖다 드러내고 싶다 하더라도 그간에 자신의 위치 그리고 세계 경찰로서의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국가들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어요. 좀 점잖게 했었고 뒤로 밑으로 조용히 했었는데 트럼프는 그걸 갖다가 깨버린 거죠. 완전히 노골적으로 야 국가주의야. 진짜 말 그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갖다가 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동맹들에게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게 방위, 즉 미군 주둔 비용을 갖다가 엄청나게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그러한 요구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이것이 좀 완화될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바이든은 처음에는 다시 미국을 갖다가 과거의 미국으로 회복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회복과는 좀 다른 형태의 회복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구조적 결합을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구축해가기 시작합니다.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지경학적 요소들이 툭툭툭툭 현실로서 수면 위로 다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경학적인 문제 이슈들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수면 아래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WTO라든가 이런 곳에서 얘기했던 무차별주의, 우리가 흔히 이제 무차별주의 하면은 내국민 대우하고 최애국 대우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런 내국민 대우라든가 최애국 대우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의 선봉국가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미국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2020년대까지 이런 직영하게 부상하게 되어 여러 가지 이슈들, 사건들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직영하기 시대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과거의 직영학하고 현재 직영학이 조금 그 느낌이 많이 달라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직영학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직영학의 개념과 의미,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과거에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즉 이때 과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냉전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물결치게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선을 갖다가 효율성에다 놓고서 정책을 갖다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허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2008년도부터요. 그 전에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정말 허약하구나라고 하는 걸 검증하고 확인하는 게 바로 2008년도에 그 세계 금융 위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효율성은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바뀐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안보입니다. 이 두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는 EU라든가 이런 국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라 불려지고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국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들의 기조에는 다 이 회복력과 국가 안보가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전엔 다 효율성이 깔려 있었었죠. 근데 이제는 회복력과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회복력이라는 건 뭐냐면 효율성,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국제경영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경제학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한 특정 국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 기업이라든가 국가가 기능들을 갖다 분산해 놓습니다. 분산해 놓고 이걸 갖다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갖다 극대화시키고자 신자유주의에서는 그 정책으로서 기업들이 계속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네트워크가 딱 끊기게 되고 이 네트워크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서 계속 통제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다시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준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과거로 다시 회복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회복력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프쇼어링이 아니라 리쇼어링이라든가 요새 많이 나오죠. 그 용어들. 리쇼어링이라든가 니어쇼어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렌드리 쇼어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밖으로 튀어나오는 아웃바운딩을 갖다 인바운딩화 시켜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내부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력이고 이러한 회복력이 일정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국가 안보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만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러시고 만약에 정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직영하게 개념들이 좀 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의 효율성 그리고 현재는 회복력과 국가 안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직영학적인 목적을 갖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는데 이 수단들이 바로 규범, 규칙, 그리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표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표준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우리가 레짐이라고 얘기하죠. 레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국제적 레짐이면 국가 간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정 관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런 레짐들도 다 이제 여기에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깨어지게 되고 새로이 다시 이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념적인 프레임으로서
이제 지경학적인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힘의 논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 접근이라든가 행동 전환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또는 금융 지원, 역량적 연결성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이때 시장 접근 행동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징계 수단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장려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패권 국가들이 이걸 갖다가 당근과채찍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당근과채찍으로 사용하면서 주변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그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이 두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서 결국 뭐예요? 수능케 만드는 거죠. 수능케 만드는 거죠. 뭐 나머지 것들도 그렇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정학적인 영역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육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크게 5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육지, 그리고 해상, 그리고 항공,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WTO라든가 아니면 요새 얘기하는 RCEP이라든가 CPTPP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이 부분까지 다 망라하게 됩니다. 이제는. 특히 사이버 부분은 굉장히 첨예하죠. 자,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지경학적인 국제질서 변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사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앞부분만도 그냥 설명을 1시간이 넘어요. 1시간 뭐예요? 한 2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냥 막 떠들어도 한 2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이제 그 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좀 스킵을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를 갖다 다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또 중간에 툭 끊겨서 얘기를 하다만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좀 스킵하면서 듬성듬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연결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맥락을 갖다 이해하면서 맥락을 쫓아가면서 한번 그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세계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갖다 좀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네트워크화.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연결되지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게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는 사실 그 1950년대 이후부터 계속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서 브레튼 우즈와 그리고 월드뱅크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가트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점점 네트워킹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가 되어지다가 이것이 19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밀접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가 간에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나 혼자는 못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까지도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망치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고. 이렇게 순망치한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가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를 갖다가 얼마나 구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 튀어나온 것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과 그리고 사태들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네트워크화가 심화되어질수록 허약해진다는 걸 갖다 국가들이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서 점차 경제와 그리고 안보를 갖다가 쌍방향으로 설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 정책의 안보와 전략 정책의 경제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경제 정책의 안보화, 말이 되게 말장난 같으면서도 재밌습니다. 경제 정책의 안보화 그리고 전략 정책의 경제화. 뭡니까? 경제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는데 결국 뭐예요? 안보와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다가 수립할 때는 결국 또 다시 경제를 고려해서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동시에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뭡니까? 경제적 상호 의존도, 네트워킹이 너무 빠르게 될 거예요. 너무 심화되어지게 되고.
더불어서 디지털 연결성이 증대가 됐어요. 이게 IT로 인해서 IT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터넷이 전 세계 곳곳에 다 결합되어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네트워킹이 더 빠르고 굳건하고 공고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네트워킹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 역설적이게도 네트워킹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리어 더 허약해지는 형태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경쟁이 격화되어지는 거고요. 자, 이런 상호 의존도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1960년대 미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39.2%를 차지했어요. 전 세계 GDP의 40%를 갖다가 미국이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G7이 차지하는 그 세계 GDP가 63%였어요. 이 63%에는 미국도 들어갑니다. G7이 63%고 신흥공업국이 37%였어요. 자, 이런 것이 2020년도에는 24%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제한 나머지 57%가 아니죠. 말이 잘못했어요. 미국을 포함해서 57%고 이 중에 24.7%가 그 G7이 차지하는 GDP예요. 다시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게 내려놨어야 되는데 올려놔가지고 섞여버렸어요. 얘가 24.7%고 얘가 42.2%예요. 즉 G7이 차지하는 게. 이 두 개가 차지하는 게 요거고 신흥공업국이 37%에서 57%로 60% 가까이 증가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의 네트워킹은 선진국끼리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의 네트워킹은 선진국 후진국 사이에서 엄청나게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과거에는 서방 세계들끼리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네트워킹 됐던 것이 이제는 서로 섞여가지고 사회주의는 사실 공식적으로 몇 나라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성들이 과거와는 또 다른 성격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네트워크는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허약한 네트워크가 됐고 허약하다 보니까는 매우 위험한 국가를 갖다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요소, 위험 요소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 경제 네트워크가 돼버린 거가. 자, 그렇다면 어쨌든 네트워크는 됐어요. 네트워크는 됐다면은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를 갖다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을 해야 되고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다시 구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내가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국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즉 허브 국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허브 국가가. 나는 허브가 되고 다른 나라들 갖다가 다 뭐예요? 스포크가 되는 거죠. 스포크가 되는 거죠. 즉 나는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바퀴 살처럼 돼서 내가 이 나머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다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권력을 갖다 획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트워크 권력을 갖다가 획득해서 주변에 이 네트워크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네트워크화와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경학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정학 그리고 네트워크 이것이 이제 맞물려 가게 돼요. 그래서 지정학과 지경학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복합지경학 또는 복합지정학 이거는 학자마다 달라요. 지경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복합지경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복합지정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복합지정학이란 말을 사실 더 많이 사용하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정학의 밑에 지경학이 하위 개념으로 있었는데 이 개념이 올라가서 동등해지는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복합지정학, 복합지경학이란 말이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네트워크가 나타나게 돼요. 네트워크 이 두 개에다 이제 네트워크가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 네트워크에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해야 돼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그들을 갖다가 수놓게 만드는 걸 갖다 우리는 경제적 통치술이라고 불러요. 경제적 통치술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제적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국으로부터 외교적 수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원되는 경제적 수단을 넘어서는 국가의 전략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원하는 모든 경제적 전략을 갖다가 경제적 통치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제적 통치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세 가지 그렇게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네트워크 제재라는 것과 경제 안보의 양면 연계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공급망 재편 이게 워낙에 핫 이슈가 돼버리니까 공급망 재편까지 해서 경제적 통치술을 갖다가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이 세 가지 스마트 제재라고 불려지는 네트워크 제재 그리고 경제 안보의 양면 연계 그리고 공급망 재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경제 통치술을 갖다가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하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네트워크 제재부터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제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기 전에 한번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그러한 제재를 갖다 우리는 이라크 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라크 제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1990년에서부터 2000년쯤 90년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9.11 테러가 있은 이후로부터 그 이라크 9.11 테러 2000년이긴 하지만 그 전서부터 이라크가 좀 위험한 국가였잖아요. 후세인 그래서 이때부터 제재를 하는데 이때 제재했던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1,75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제재를 갖다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재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나폴레옹이 영국에 있었던 경제 대륙 봉쇄령 같은 거예요. 즉 한 국가를 갖다가 봉쇄를 시켜가지고 제재를 통해 가지고 고립하고 고사시키는 작전이 이제 봉쇄령이거든요.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제재들이 다 그런 봉쇄령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미운 건 A인데 안 미운 B나 C까지도 다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인도주의적인 부분, 휴머니즘하고도 결합이 돼버려요. 인권과도 결합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하고도 결합이 돼버리게 됨에 따라서 일종의 그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국가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엉뚱한 데까지 피해를 입혀야 되고 그 피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고통받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 제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네트워크 제재는 결국은 과거에는 할 수 없었어요. 지금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전되어지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분화되어져서 이루어지다 보니 가능해지는 거죠. 즉 이라크라고 한다면요. 이라크를 갖다 제재를 하고 싶은데 이 이라크도 다 네트워크 속에 있겠죠.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 속에 있는데 이 네트워크의 다양한 A, B, C, D, E라고 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다 네트워킹이 돼 있는데 이 분야 중에서 이것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얘만 네트워킹에 링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네들 얘랑 네트워킹 하지 마. 요거 끊어버려. 다른 건 해도 돼. 근데 다른 것도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끊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적 제재가 가능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링크를 자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자른 데서 네트워크 제재를 하고 그리고 똑똑하게 한 부분만 이렇게 얘만 탁 집어가지고 얘만 제재해라고 해서 스마트 제재 또는 표적 제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 제재 또는 표적 제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갖다가 누가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허브 국가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허브 국가가 결국은 지금 현대에서는 누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허브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화해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했었죠. 이것도 다 뭐예요? 네트워크 제재, 스마트 제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에게 한 제재를 가한 첫 번째 뭐냐면은 금융 부분이에요.
이 금융 부분도 다 뭐예요? 이 스마트 제재에 포함이 되어지는 제재죠.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 옛날 과거처럼 나폴레옹처럼 공세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해.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막겠어.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라 나가는 거죠. 사태 추이를 보면서. 자, 이렇게 네트워크 제재는 외부 효과를 차단함으로써 인도주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유사한 수준의 제재 효과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네트워크 내 허브 국가는 비대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즉 우리 대칭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비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 어느 한쪽 크고 어느 한쪽은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건 작은 것을 갖다 큰 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복속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이 허브 국가들이 다 뭐예요? 영향력이 큰 국가하고 얘네들이 영향력이 낮은 작은 국가들이죠. 이들 사이에선 힘의 비대칭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 비대칭적인 영향력을 다른 국가들에게 행사함으로써 특정 국가를 갖다가 제재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렇다면 이런 네트워크 제재는 사실 경제 통치제의 가장 대표적인 제재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링크를 차단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내 링크를 차단함으로써 제재 범위를 특정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 효과는 극대화하는 한편 제재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내 정치적 부담은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요. 정말 무식하게 봉쇄하고 무식하게 제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라크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죠. 그것도 민간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도의적인 비판을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여기를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뭐 부연해 설명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와 안보의 양면 연계인데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뭐런 얘기냐면 처음에는 안보였어요. 냉전 시대에는 안보가 중요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냉전이 끝나게 되니까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거해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가 우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경제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경제 흔들리다 보니까 안보까지도 영향을 받네? 라고 하면서 경제와 안보가 결합이 되어지는 시대로 이제 진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이제 경제 안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안보. 뭐 안보란 말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식량 안보, 주권 안보, 뭐 경제 안보, 안보란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환경 안보 뭐 별별 이제 안보를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진짜 중요할 경우에만 안보를 써야지 안보의 어떤 말의 단어의 어떤 힘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너무 아무데나 갖다 붙이니까 좀 가벼워지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안보 그리고 식량 안보 정도까지 쓸 수 있어도 너무 여기저기다가 갖다 붙이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1990년대를 지나서 2008년도까지는 다 이제 자유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한 경제 안보예요. 이 자유주의는 사실 1950년대부터죠. 그 전부터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기점을 1950년부터 많이 잡으니까 50년대부터 자유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1990년대 80년대죠, 사실. 1980년대에 예전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자유주의다 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부터 레이건과 그리고 마거릿 대처에 의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휩쓸게 되죠, 이 신자유주의가. 그러다 1990년대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또다시 신자유주의가 또다시 소련의 붕괴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분열로 인해서 신자유주의가 또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지고 확산되어지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나라도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게 되어지면서 서구의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로 완전히 물밀듯이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에 의거해서 경제 안보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안보보다는 경제에 더 방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안보보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안보보다 경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국가보다 더 파워를 갖다가 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대국 말고요. 작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 같은 기업이 웬만한 다국적 기업이 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경제를 위한 안보의 시대예요. 경제를 위한 안보의 시대. 자,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 이후로 경제 안보가 바뀌어지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은 바로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제 경제 질서에서 특정국들이 다자무역 체제 혜택 속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 경제적 부상을 이루며, 이거 어느 나라예요? 딱 그냥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이에요. 중국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중국은 약탈적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 서방 국가 WTO에 들어가면서 개방되어진 서구 국가들로부터 이익은 취할 대로 취하면서 자국은 어때요? 외국 기업이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좋은 건 취하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은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형태로 경제 성장이 좀 일어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약탈적 경제 성장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근린 궁핍화 경제 성장하고 좀 달라요. 그 바구아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근린 궁핍화 성장하고는 다른 형태로 좀 다르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안보보다 경제 방점을 뒀던 시대에서 경제보다는 이제 안보에 더 방점을 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얘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안보를 위한 경제로, 즉 경제를 위한 안보에서 안보를 위한 경제로 바뀌어지는, 말이 바뀌는 거죠. 역순위 도치가 돼버리는 거죠.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 말 속에 되게 의미가 커요. 어디다 방점을 두는 데서 정책이나 전략들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완전하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의 증가는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경제 통치술은 양자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즉 경제적 통치술이 안보와 그리고 경제를 갖다 엮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세기 산업정책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와 안보의 통합을 목표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단이. 그것이 바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 정책들 보면 다 어때요? 반도체, 배터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을 갖다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자금 지원해 주면서 키우고 있죠. 이거 사실 WTO라든가 이런 데에서 따지면 다 이거 위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 무시해버리죠. 자, 그러면서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도입해요. 말도 안 돼요. 강압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활동체. 우리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됐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지금 경제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다시 좀 부연해서 설명해.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되게 쉬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트럼프라든가 바이든이 했었던 그 관세를 특히 트럼프가 했었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덤핑 판정을 내린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경제 통치술의 한 방법이에요. 관세 장부, 비관세 장부 다 경제 통치술의 방법들이고 수단들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말을 갖다 관념적으로 경제 통치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세분화 들어가면 지금 행위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행위하는 것들이 다 뭐다? 경제적 통치술의 수단들이에요. 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급 사슬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휙휙 지나가서 좀 얘기하면서도 조금 찔리긴 해요. 너무 듬성듬성 너무 얼기설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찔리긴 하는데, 그리고 자꾸 시간을 체크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아직 할 거 많은데 아직 벌써 49분이에요. 급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급망을 재편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급망이 훼손되는 거죠.
뭐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은 시간이 경과되면 복구돼서 원상 회복이 돼요. 잠깐만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책이 변하면서 이 공급망이 망가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아까 뭐랬어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세분화되고 확장이 굉장히 가속화가 돼요. 그리고 국경 간의 생산 공정이 세분화되고 공급망의 효율성 굉장히 중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국제 정세도 대체로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대체로 순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거침없이 세계 곳곳에다가 공급망을 갖다가 네트워킹을 쫙 깔아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진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갖다가 이 2000년대 초중반에 완전히 쫙 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겪게 되면서 이거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중국이 엄청나게 급부상하게 되니까 이거 좀 아니게 돼요. 패권 경쟁의 안보를 이유로 효율성에만 의존한 공급망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되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자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경쟁이 심하게 되니까 여기에 어떻게 줄을 서야 되는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걸 갖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갈팡질팡 하게 되는 거죠. 왜? 미국도 네트워킹 속에서 허브 국가이고 중국도 네트워크 속에서 허브 국가니까 이 네트워크에 둘 다 안 들어간 나라들이 없어요. 다 미국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고 중국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첨단 과학 분야의 전략적 경쟁 확산 산업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추진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와 이거 효율성도 중요한데 이 효율성만 하다가 우리 나만 하지를 못하겠다. 완전히 작살나겠다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보다는 안보 및 패권 경쟁을 더 중요시하게 하는 특히 안보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또는 우리가 공급 사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얘는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공급사는 서플라이 체인이고 그 밸류체인은 이건 가치 사슬이고요. 이 가치들을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모든 활동은 다 가치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을 토대로 해서 가치가 창출되어지고 그 가치들이 유통이 되어지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뭐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GVC라고 얘기하죠. 글로벌 밸류체인 해가지고 GVC 같은 경우가 공급사슬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용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사슬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공급사슬이 굉장히 중요하다 느껴지는데 이 공급사슬이 가만히 보니까는 미국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미국이 전략을 갖다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계속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은 야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외국에서 만들고 우리는 특허, 기술 그리고 이 지식 이쪽으로 해서 돈을 벌자 해가지고 만들거나 제조업 같은 거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렇게 밖으로 다 내보내는 것 같다 우리는 오프쇼어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그 전서부터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제조업 분야는 오프쇼어링하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특허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뭐 이런 마케팅, 뭐 이런 것들만을 갖고서 이제 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는데 공급 사슬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 공급 사슬과 더불어서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공급 사슬의 가장 중심에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때 공급을 받지 못하면 미국은 뭐예요? 목이 죄어서 완전 고사하고 국가 안보가 위험할 상황이 돼버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러면서 야, 안 되겠어. 공급 사슬을 갖다가 다시 아까 뭐라 했어요? 회복력이라 했죠.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미국에서 사라져버린 쇠퇴해버린 공급사슬을 지금 다시 회복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공급사슬과 관련되어진 검토를 하게끔 하죠. 이 검토를 통해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4가지 핵심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4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급사슬을 갖다 재편해서 미국이 중심에 서야 된다. 우리가 허브국가가 돼야 되고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파워 있는 권력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이 4개가 바로 반도체 분야와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라고 흔히 얘기하는 핵심 광물 그리고 의약품 바이오 산업이죠. 이 4가 이거 4개 다 우리가 굉장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들이죠.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뭐 신문이라든가 다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진 것들이죠. 반도체, 삼성, SK, 배터리 역시 삼성, SK, LG. 히토리는 아니에요. 우리 히토리 없어요. 광물 없어요. 근데 이 히토리도 다 어디서 나와요?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광물들을 갖다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거나 뭐가 그러면은 수입을 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것도 우리 다 걸려들어요. 지금. 바이오. 뭐라 그랬습니까? 팬데믹 시절에 백신의 허브 국가로서 한국을 만들겠다 그랬었습니까? 그래놓고 다시 미국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바이오 산업에서 다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발표해버리죠. 우리는 다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경학적인 국제 재편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을 갖다가 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믿었던 동맹인데 동맹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럴 줄 몰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라도 이렇게 했을걸요. 내가 미국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국제사회라는 거는 어때요? 정글의 법칙이고 예? 국가 이기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익이죠. 국익이 우선되어지는 세계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하고 미국은 이런 경제적 통치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전략적으로 행위하고 있는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이든은 단기적으로 군산 복합체 또는 산관 학예 생태계를 활용해서 첨단 기술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키도록 해요. 계속 강화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원천 기술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관건으로 보고 지원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등한시했었던 기술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투자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중국은 어떠냐? 국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을 광범위하게 활용해요. 자, 중국은 14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경제가 밖으로 나가는 대외 경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내 경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 내수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얘네 경제 정책을 보면은 과거에는 대외 경제 정책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는 대내 경제 정책 부분에다가 도리어 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제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요. 여기 이제 보면은 얘네들이 겸용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겸용기술이 뭐냐면 국방,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방산이죠. 방위산업. 방산과 그리고 이 방산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을 갖다가 민간으로 이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기술 경쟁력을 획득하겠다. 즉 안보와 경제를 갖다 쌍으로 잡는 겸용해서 가져가는 그런 기술 정책과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미국은 말만 상관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를 바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서 미국은 공급사슬 이전 중국의 미국 기술 획득과 탈취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 기술 혁신과 역량 향상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중국을 갖다 견제하겠다 하는 건데 다 읽으려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스킵할게요. 그러면서 요것만 할게요. 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중국의 무제한적 접근을 제한하는 방어적 조치와 자체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양면성을 가지고서 정책을 만들게 돼요.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 및 서구 선진국의 시장 개방을 활용하는 한편, 그렇죠? 선진국의 시장 개방을 활용해서 자기네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조절하는 약탈적 행위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무역 전쟁이 발생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관세 정쟁으로 트럼프가 그때 굉장히 심각했던 이 관세 정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미국으로 수입되어진 제품들의 시장 가격이 올라가야 돼. 비싸지게 돼요.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시장 경제가 더 나빠지고 악화되어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로 안 좋겠다. 외부 효과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나온 것도 이제 기술 전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수출 못하게 규제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술 전쟁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네트워크 제재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화해에 대한 다양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 제재죠. 그리고 공급 사슬의 재편인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허브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고요. 이제부터 보면은 한국의 지정학적 현안인데 보면은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정학적인 협력체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된 TTC라고 해서 EU와 미국 기술위원회 그리고 멕시코 얘는 나프타죠.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나프타를 갖다가 개정해서 새로의 USMCA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APEP 그리고 US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 미국 아프리카 지도자 정상회의를 만들어서 중국을 갖다가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다 봉쇄하고자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IPEF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를 갖다 주목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떠냐? 아까도 이제 서두 얘기했듯이 중국 똑같아요. 지정학적으로 다 막혀 있어요. 완전히 다 막혀 있어요. 나갈래도 여기서 막아버리면 안 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무언가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대 랜드 벨트를 갖다 만드는 거죠. 만들고 그리고 일로 C 로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전 세계를 갖다가 해양과 그리고 육로로서 자기가 마음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아까 제가 이제 길만 얘기했고 리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중국은 굉장히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연자원, 지하자원의 블랙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천연자원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천연자원들을 갖다가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자국에 지하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리소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강대국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원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내느냐. 얼마만큼 쉽게 접근해서 그 자원을 얼마나 자기가 원할 때 취할 수 있느냐. 이게 만들어지면은 되는 거예요. 역시 길로 통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 길이 결국은 지정학적인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자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때요?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루트를 갖다 확보하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 자, 그러면서 동남아와 그리고 동북아에 대한 피 터지는 이제 쟁탈전이 일어나겠죠. 자, 사실 중국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갖다가 아우르면 자기가 허브국이 되기 위해서 RCEP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고자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미국도 TPP를 통해서 동남아와 그리고 동북아를 갖다가 일정 정도 영향권 아래 자기가 두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주 웃기지도 않게 트럼프 때에 미국이 TPP를 탈퇴해버리죠. 탈퇴해버리니까 동남아나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링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링크가 없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중국은 RCEP을 갖다 출범시켜 버리죠.
RCEP을 출범시켜 버리게 되고 미국이 TPP를 탈피하니까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나라도 내가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허브국이 되겠어라고 이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일본이 이걸 이어받아서 자기 주도로 CPTPP를 갖다가 출범해 버리죠. 이제 한국은 CPTPP에 가입을 안 해버렸어요. 미국도 탈퇴하고 안 했고 중국 눈치도 봤었고요. 그러면서 CPTPP에는 한국은 안 들어갔는데 여기만 했는데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바이든 보니까 동북아라든가 이런 데 점점 자신의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어지고 쇠퇴된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다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네가 부랴부랴 만든 것이 IPEF라는 거예요. IPEF를 갖다 출범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도 패시픽 뭐예요? 태평양 그리고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경제적 프레임워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지는 건데 IPEF를 갖다가 출범시키면서 이 TPP를 탈퇴하고 TPP를 출범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동북아라든가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복구하고 강화시키는 하나의 매개로서 이 IPEF를 갖다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22년 5월 달에 출범을 했죠. 출범을 했고요. RCEP은 이미 이제 발효가 됐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역시 1대1로도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지정학적인 연합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체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돼요? 전선을 갖다가 지정학적인 전선을 갖다가 구축하게 되고 이 가운데에 이제 한국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여기 RCEP에 들어갔고 IPEF에도 이제 가입이 되어진 상태고 이 CPTPP에 가입하고자 이제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죠. 그러면서 이 인도태평양 전쟁이란다. 그 IPEF를 보면요. 5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이거 뭐예요? 항행의 자유죠. 항행의 자유니까 뭐예요? 지금 중국이 말라카 해협이라든가 이쪽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걸 갖다 막겠다는 의도죠. 동맹과의 강력한 연결고리, 그래서 한미라든가 쿼드 그리고 뭐 오커드 그리고 미 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서 중국하고 또다시 대치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 번영, 공급망,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 이거 중국이 되게 싫어하는 것들이죠. 역시 대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 얘기 나오면 중국은 거의 발작하죠. 대치되고 있죠. 동맹, 파트너, 군사, 정보 연대 강화, 통합국제 역시 중국. 결국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들이에요. 면면을 살펴보면. 그러면서 높은 노동과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무역과 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개도국에서 못하죠.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개방성과 국가 데이터 협력. 개도국에서 못하죠. 다양성과 개방성을 고려한 예측 가능과 회복력 갖춘 안전한 공급망 증대. 이건 미국 자기네 얘기죠. 탈탄소화 및 청정 에너지에 공동 투자를 해서 개도국 못하죠. 중국이 하기 힘든 것들만 골라놓고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RCEP하고 이제 CPTPP, IPEF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RCEP은 굉장히 낮은 단계의 FTA예요. 즉 중국이 자기네가 그 약점이 많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FTA를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낮은 단계의 FTA를 갖다가 체결하면서 서비스 부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인권 노동 문제 다 제외시켜버렸어요. 자기네들한테 불리할 것 같거나 복잡할 것 같거나 그럴 것 같아 다 제외시켜버려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FTA란 말이에요. 그런데 CPTPP는 이것보다 좀 높은 수준의 FTA예요. IPEF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PEF에는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버려요. 중국 너네 들어오지 마. 대놓고 이제 중국 너네 들어오지 마. 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서 중국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 같은 경우도 아예 제껴버려요. 인도도 미참여시켜버리고. 인도는 데리고 싶었는데 얘네는 자기네가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FTA보다 훨씬 넓은 경제 협력을 지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그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5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TA에서 CU에서 EU,
EU가 아니지. 우리가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는 FTA, 그리고 관세동맹이라고 하는 커스텀 유니언이라고 하는 CU, 그다음에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이코노믹 유니언이라고 하는 공동시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EU가 아니라 EC죠, EC. 그리고 EU, 지금 현재 EU 국가들이 유로피안 유니언인데 이거는 이코노믹 유니언이죠. 그래서 경제동맹, 그리고 완전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컴플리트 이코노믹 인티그레이티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5단계로 가거든요. 5단계로 가는데 대부분 다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 관세동맹 단계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네룩스 3국 같은 경우 있었죠. 이런 데가 다 관세동맹의 단계예요. 그리고 그 현재 EU라고 얘기하는 데가 이 EU 단계고, 그리고 이 완전 경제 통합으로 가게 되면 이 완전 경제 통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연방국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연방국가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IPEF는요, 사실 얘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경제 동맹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경제 동맹. 지금 현재의 그 EU까지는 가기 힘들겠죠. 근데 뭐 이상은 넓으니까, 이상은 높은 거니까 그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굉장히 원대한 꿈을 이제 꾸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면 알겠지만은 이 IPEF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FTA가 가지고 있는 관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그러한 협의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맹 국가들, 거의 가입한 영내 국가들이 이걸 갖다가 정말로 얼마나 잘 따르고 얼마나 여기에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의구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FTA를 넘어서 경제 동맹적인 성격을 갖다가 이 IPEF가 추구하기 때문에 미중과의 관계 결정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노동, 환경, 그리고 탈세, 부패 방지 등의 높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규범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서 이건 역시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이죠. 중국과의 마찰을 갖다가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특히 이제 공급망 재편은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죠. 그래서 그 핵심 공급망과 그리고 보다 강건한 공급망에 대해서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국은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줄을 서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죠.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디테일한 그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그 이슈를 던진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 정도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8시 정도까지 하고 뭐 30분 동안 뭐 질문 받고 토론하자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뭐 청년의 미래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청년의 미래 저도 잘 몰라요, 사실. 특히 이 직영학과 관련돼서 청년의 미래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엮어서 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래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싶어서, 직영학적인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청년의 SWOT, SWOT죠, SWOT, 그리고 청년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가치는 이라고 좀 다소 관념적인 그러한 그 테마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꼭 직영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테마를 정했어요. 좀 되게 이제 산만하고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한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끝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또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 좀 더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보시도록 하시죠.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15분 정도 안에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거 하는 그대로 저 교수님 띄워놔 주시고요. 혹시 그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오늘 그 드린 주제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큰 주제들이죠. 직영학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 공공연하게 이제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또 이렇게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안보 관련한 그 정부 부처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또 뭔가 그게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뭐 경제적인 영역에서 가치 동맹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제는 그 미국에서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그 한국과 관련해서 안타깝지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그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던 2, 30년의 시기 속에서는 한국 경제도 같이 이 그 성장하면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과 안보 영역을 좀 분리해 가면서 이렇게 또 살아왔던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통합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한국이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 또 지경학적 측면에서의 대단히 예민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 이런 시간에 그 우리 홍선희 교수님께서 주셨던 다양한 관련한 개념 정리들과 이렇게 좀 맥락을 갖고 정리해 주셨던 부분들이 지금의 흐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틀들을 이렇게 좀 개념들을 좀 제공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 비디오 켜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보니까는 그동안 이렇게 네 차례 진행해 오면서 보니까 질문하실 때는 비디오 켜고 뚝뚝뚝 질문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디오를 안 켜시면 질문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교수님 마지막에 주셨던 그 같이 토론해야 될 주제로 던져줬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이 갖춰야 될 역량과 가치 뭐 이런 부분에서 또 혹시 말씀을 좀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혹시 이건주 선생님 비디오 켜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셔요? 선생님, 그 수업을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야 재밌어가지고, 오늘 수업 재밌게 들으셨다고 하면은 야 네, 예. 약간 국제질서랑 정치 외교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되게 유익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제가 아직 지식이 부족한 건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할 역량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로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에 그 나눠봅시다라고 이렇게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교수님 의견 조언을 좀 이렇게 네. 고언을 좀 붙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지경학적인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른 청년의 수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청년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가치는 무엇이냐 두 번째인데 사실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요. 따로따로 가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조금 좀 분류를 시켜봤는데 왜냐하면 수학하면은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편하게 좀 관념적이더라도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역량,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놓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신자유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신자유주의의 그러한 환경 아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세대, 우리 세대라든가 우리 2세대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랑은 또 다른 굉장히 조금 제가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아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약간 좀 편협하다거나 좀 아니면 좀 너무 어떤 편중되어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말이야.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누가 더 싫어? 야, 너는 중국이 싫으니 아니면 일본이 싫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싫으니?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야, 기성세대들이라고 얘기하는 어른들, 나이 먹은 사람들 다 일본이 더 싫대. 근데 좀 20대 애들은 중국이 더 싫어.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형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이라든가 이런 그럼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다 마찬가지인데 국제사회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경제, 정치, 외교 모든 걸 바라볼 때
좀 균형감을 갖고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100% 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감정을 빼고 사안을 갖다가 팩트 위주로 바라보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감정이 결합되어지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통상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특정 사안이라든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통계를 갖다 명확히 가져다가 말씀드리면 좋은데 통계 수치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국익에도 굉장히 많이 손해보고 피해를 본 것들이 상당히 사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청년들은 먼저 균형감과 그리고 사안에 대한 현상에 대한 객관화를 시키는 능력을 갖다가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정서라든가 자기 감정에 세상을 더 씌워서 왜곡되어져서 바라보게 되고 또 판단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거기서 100%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경학적인 문제에서도 역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객관화되지 못한 그러한 판단과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될까 봐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좀 많은 팩트를 갖다가 많이 좀 확인하고 좀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능력을 좀 더 함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가 아닌 그 질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제 이런 패권 질서 속에서의 그 소위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그 중요했던 시기가 이제 구한말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구한말 시대에 있어서의 국제 패권 질서 하에서 그런 시대의 국제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든가 뭐 그러면서 내부의 어떤 주체 역량을 제대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좀 약간 정치적인 이렇게 좀 색깔이 있는 표현 같은 주저스러운데 어쨌든 이렇게 주동적인 자기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든가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민들 또는 지도자들에 대해 이게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소위 한국 사회에 있는 리더들하고 봤을 때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국제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지금 한국 사회 남북한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건지 이게 두 개를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구한말 시기와 지금이. 그럴 때 그때 100년 전 그 멤버들하고 지금 멤버들하고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말 어려운. 일단 기본적으로 구한말과 지금은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내부 환경이 너무 다르죠. 내부환경이 너무 다르고 지금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힘없고 국제 정세에 파악도 못하는 정말 후진적인 국가였는데 반해서 지금은 진짜 세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리더하는 리더 그룹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국가로서 그때 위상과 지금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전제를 갖다가 그때의 한국과 그 조선과 지금의 한국을 갖다가 똑같은 그 등량의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그 군사적인 패권이었죠. 군사적인 패권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진 거였었죠.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은 지정학적 밑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진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땅을 넓히기 위해서 땅을 넓히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외교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경제부를 갖다가 던져주고 희생시켰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군사적인 패권이 아니라 경제적 패권이고 그 경제 패권을 통해서 결국은 상대방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사실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그 전쟁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이었거든요. 가스였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면 안 됐거든요. 그 가스는 결국 뭐냐면은 경제하고 연결이 또 되어지는 거거든요. 전쟁을 갖다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갖다가 가스를 판 돈으로서 조달했기 때문에 여지껏 러시아가 또다시 그 전쟁을 갖다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갖다가 동일선상에서 같이 바라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과 지금의 지도자들 또한 너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전자주의 국가로서 하나의 왕과 그 왕에 대해서 충성, 그리고 그 왕을 갖다 배신하는 역성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정치 구도였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주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너무나 그건 역시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의 성격과 그리고 성질, 뭐 특성, 더불어서 그 국민들, 그 당시 백성이겠죠. 백성과 국민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특성 모든 게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건 역시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거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모든 면에서 낫죠. 네. 그건 예,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낫죠. 아무래도 뭐 그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아갈 수 있는 뭐 그때보다는 그렇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그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이 분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때에 네. 비해서 권력이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방향으로 끌려가거나 그렇게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내년에 한번 또 이런 요 문제와 관련해 토론을 한번 하면 좀 재밌는 그 토론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좀 매듭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마무리 혹시 그 인사 겸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오늘 매듭 예. 좀 접을까 합니다. 좀 강의를 갖다가 좀 두서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시간 안배를 잘하고 나름대로 좀 더 밀도 있게 설명도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하고 입으로 이제 뱉어가는 것이 약간의 좀 간극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직영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TV라든가 아니면은 신문지상, 라디오 어디서든 간에 모든 매스미디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경제와 관련되어진 얘기들은 다 이 직영학과 관련되어진 얘기들이에요. 사실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패권과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패권이 바뀌어지거나 또는 패권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즉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차이나로 변화되어지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즉 우리가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넘어서서 패권을 정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은 그걸 갖다 어떻게든 늦추거나 그걸 갖다 주저앉히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잔혹하리만큼 냉정하게 지금 국제 정세는 흘러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올바른 판단들을 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그 개념적 틀이 지금의 그 시대 흐름을 읽는 귀중한 하나의 창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되어지고 그동안에 이제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새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서 과거에 군사안보에서 뭐 인간안보, 생명안보 이렇게 가치가 신인사의 가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확장되어지고 토론되어지는 시점에 갑자기 이제 경제안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또 축소되어지면서 다시 이제 정부 또는 국가 중심의 사회, 시장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급속하게 다시 재편되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사회에서 어떤 좀 민중심의 토론 이게 안보 개념에 대한 토론들이 또 좀 새롭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홍성인 교수님 그 사실 오늘 대단히 좀 이렇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상황이 줌 상황이 그 강의하시기 참 이렇게 힘든 여건에서도 90분 동안 맥락을 갖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